너 지금 참가자 맞아? 저 노래대회 접수하러 왔는데요. 장난하냐? 여기 아무나 서는 자리인 줄 알아? 대회장 입구 앞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검은 정장을 빼입은 참가자들 사이로 해진 교복 차림의 남고생 하나가 서 있었다. 소매 끝은 달아 있었고 운동화 앞코는 하얗게 벗겨져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접수증 한 장,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 애에게 꽂혔다. 와, 진짜 학생이네. 학생이 아니라 거지 아니야? 상금 노리고 왔나 보다. 낮게 웃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다. 남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접수대 앞에서 손에 땀이 밴 종이를 더 꼭 쥐었다. 이름은 강우진. 19이었다.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치킨집 배달을 뛰었다. 집에는 아픈 어머니와 초등학생 남동생이 있었다. 며칠 전 어머니는 또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검사부터 다시 하자고 했다. 우진은 그날 밤 병원 복도 자판기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주머니엔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다. 검사비는커녕 약값도 버거웠다. 그때 우연히 본 전단지 하나가 우진을 이 자리까지 끌고 왔다. 청운그룹 회장 주최 전국 청소년 노래대회 우승 상금 1,000만 원. 그 돈이면 어머니 검사도 다시 받고 동생 학원도 끊지 않아도 되고 월세도 밀리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진은 왔다.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 접수 직원이 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보호자는? 안 왔습니다. 학생, 여기 분위기 보여요? 다들 레슨 받고 준비해서 오는 애들이야. 우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준비했습니다. 직원은 피식 웃었다. 뭘 준비했는데? 그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참가자 하나가 끼어들었다. 아저씨, 그냥 보내요. 무대 올라가면 분위기 망치겠네. 그 말에 대기실 앞에서 몇몇이 대놓고 웃었다. 우진의 귀끝이 붉어졌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그 애가 낮게 말했다. 노래는 옷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고 누군가는 그 당돌한 말에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때였다. 대회장 안쪽 복도에서 중년 남자 몇 사람이 걸어 나왔다. 가장 앞에 선 사람은 회색 정장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청운그룹의 창업주이자 오늘 대회를 직접 보러 왔다는 한정우 회장이었다. 직원들은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다. 참가자들도 웅성거리며 길을 비켰다.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사람들이 둘러싼 접수대 쪽을 바라봤다. 무슨 일인가? 짧은 한마디였다. 직원이 급히 웃으며 둘러댔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님. 학생 하나가 좀 접수 문제로. 회장의 시선이 우진에게 닿았다. 낡은 교복, 다 해진 운동화,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흔들리지 않는 눈빛.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우진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잠깐의 정적 끝에 회장이 낮게 물었다. 너 왜 왔니? 주변 사람들의 입가에 다시 비웃음이 번졌다. 이제 저 학생은 끝났다고, 괜히 회장 눈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우진은 떨리는 숨을 한번 삼킨 뒤 또박또박 말했다. 상금 받으러 왔습니다. 복도 끝 공기가 순간 멎었다. 누군가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장은 웃지 않았다. 오히려 우진을 가만히 보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지냈던 어떤 얼굴을 떠올린 사람처럼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우진의 목소리에서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들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대기실 안공기는 묘하게 뒤집혀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진을 보며 웃던 참가자들이 이제는 힐끔힐끔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뭐야, 회장이 직접 쳐다본 거야? 아까 말하는 거 들었어?
상금 받으러 왔다고 하던데. 간도 크네. 근데 괜히 눈에 띄었나 보다. 작게 수군대는 소리가 우진 귀에도 다 들렸다. 하지만 우진은 대기실 가장 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손에 쥔 물병만 만지작거렸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에는 버텼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 심장이 너무 세게 뛰었다. 대회장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는 리허설 안내 멘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참가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잠시 후 예선이 시작됩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었다. 무대 뒤 커튼 사이로 환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그 빛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그때 주머니 안에서 낡은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화면에는 동생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우진은 얼른 전화를 받았다. 형, 지금 어디야? 동생의 목소리는 애써 밝은 척하고 있었지만 끝이 자꾸 떨렸다. 형 중요한 데 왔어. 엄마는? 아까 약 드시고 잠들었어. 근데 형, 병원에서 전화 왔어. 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했는데? 이번 주 안으로 검사 다시 해야 한대. 계속 미루면 안 된다고. 우진은 잠깐 눈을 감았다. 대기실 소음이 순간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동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형, 나 학원 안 가도 돼. 엄마 검사부터 해.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13살짜리 아이가 학원 얘기보다 검사비를 먼저 걱정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런 말하지 마. 근데 진짜 괜찮아. 나 안 배워도 돼. 안 괜찮아. 우진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너 공부해야 돼. 엄마도 병원 가야 하고.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다 동생이 아주 작게 물었다. 형, 상금 받을 수 있어? 그 말에 우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목이 막혔다. 대기실 한쪽에서는 다른 참가자들이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성악처럼 소리를 올렸고 누군가는 유명 강사 이름을 입에 올리며 이번 곡이 얼마나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우진은 너무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동생이 다시 말했다. 형 노래 잘하잖아. 아빠도 그랬잖아. 형 노래하면 사람들 다 조용해진다고. 그 말에 우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아버지, 그 이름 하나가 가슴 안쪽을 깊게 찔렀다. 우진이 중학생이던 해 아버지는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뒤 집은 순식간에 기울었다. 빚이 남았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 일을 하다 몸이 상했다. 우진은 그때부터 돈 되는 일은 뭐든 했다. 신문 돌리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배달 대행까지 뛰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노래만은 끝까지 놓지 못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퇴근하고 들어와 늘 하던 말이 있었다. 우진아,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건 돈보다 목소리일 때도 있다. 그 시절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이 벼랑 끝까지 오자 우진은 알게 됐다. 노래는 사치가 아니라 숨쉴 구멍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가족을 살릴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우진은 낮게 말했다. 받을 거야. 진짜? 응. 형 오늘 꼭 해낼 거야. 동생이 전화기 너머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 하나에 우진은 가슴이 더 아파졌다. 엄마 깨면 말해. 나 늦어도 꼭 들어간다고. 응. 형 떨지 마. 나 형 믿어. 전화가 끊기고 우진은 한동안 화면이 꺼진 휴대전화를 바라봤다. 그때였다. 대기실 문이 열리더니 진행 스태프 한 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강우진 학생? 우진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예선 순서 조금 당겨졌어요. 준비하세요. 순간 주변 시선이 다시 한꺼번에 우진에게 몰렸다. 벌써? 무슨 백도 있나?
아까 회장 봤다고 순서 당긴 거 아니야? 빈정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더 차갑게 등을 밀었다. 지금 물러서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다. 우진은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반듯하게 접힌 셔츠도 화려한 무대 의상도 없었다. 대신 오래된 파일 하나와 구겨진 전단지 그리고 작게 접어둔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직 건강하던 어머니와 웃고 있는 동생 그리고 우진 어깨를 감싸고 서 있던 아버지가 있었다. 우진은 사진을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다시 접었다. 그때 대기실 바깥 복도에서 낮고 느린 목소리가 잠깐 들려왔다. 방금 그 학생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정우 회장이었다. 곁에 있던 비서가 작게 답했다. 강우진입니다. 그래. 예선 끝나면 바로 알려. 우진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문 밖 공기는 이미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무대 호출벨이 울렸다. 짧은 전자음이 대기실 안을 가르고 지나갔다. 스태프가 문을 열며 말했다. 강우진 학생, 준비되셨죠? 우진은 숨을 길게 들이켰다. 무대 쪽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발끝이 잠깐 멈췄다. 눈앞에 환한 조명이 번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진은 객석 맨 뒤 어둠 속에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회장의 실루엣을 처음으로 보게 됐다. 이제 정말 도망칠 수 없는 무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해진 교복 입고서 오늘도 여기 섰네. 주머니는 비었어도 가슴까지 빈 건 아니지. 아픈 엄마 기다리고 어린 동생 보고 있네. 비웃어도 괜찮다. 다시 살아나게. 비 오는 밤 아버지가 내 등을 툭 밀어주네. 사람답게 살다 가자. 그 말 가슴에 남았네. 꼭 해내야지. 꼭 해내야지. 오늘은 꼭 해내야지. 울지 마라 우리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꼭 해내야지. 내일은 꼭 웃게 하지. 받은 넘기지 않고 나도 베풀며 살리라. 무대 위 조명이 우진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아까까지 대기실에서 들리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넓은 객석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고 심사위원석만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우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손에 쥔 마이크가 생각보다 차갑고 무거웠다. 사회자가 짧게 소개했다. 다음 참가자는 강우진 학생입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낮은 웅성거림이 흘렀다. 아까 그 애 아니야? 교복 입고 왔던 애. 대체 무슨 노래를 하려고. 누군가는 여전히 우습게 봤고
누군가는 벌써 관심을 거두고 휴대전화를 만졌다. 우진은 잠깐 눈을 감았다. 귓가에 다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건 돈보다 목소리일 때도 있다. 그 한마디를 떠올린 우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객석 맨 뒤를 봤다. 한정우 회장이 정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그 사람의 눈빛만은 또렷했다. 우진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마이크를 고쳐잡고 작게 숨을 내쉰 뒤 반주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짧은 전주가 흐르자 객석의 웅성거림도 조금씩 잦아들었다. 누군가는 팔짱을 꼈고 누군가는 심심풀이로 보겠다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첫 소절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흔들렸다. 마이너스 노래 한 곡 마이너스.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무대 위 공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기교를 부리거나 화려하게 꺾는 노래는 아니었다. 오히려 담담했다. 너무 담담해서 더 아프게 들릴 정도였다. 굶주린 저녁을 버티며 가족 앞에서는 웃는 척해야 했던 소년의 목소리. 아버지를 잃고도 올 시간보다 일할 시간이 더 많았던 아이의 숨. 그리고 오늘만큼은 꼭 삶을 붙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한 음 한 음에 그대로 묻어 있었다. 객석 앞줄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던 한 참가자의 손이 멈췄다. 심사위원 한 명은 자기도 모르게 펜을 내려놓았다. 스태프 둘은 백스테이지 커튼 틈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말을 잃었다. 무엇보다 객석 맨 뒤에 앉아있던 한정우 회장의 표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다. 그런데 노래가 중간을 넘어서자 그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줬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곁에 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회장을 돌아봤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무대 위 소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봤다. 그 목소리에는 그가 젊은 시절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배어 있었다. 30에도 훨씬 전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한정우는 지방 공장 준공식을 마치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차가 빗길에 미끄러졌고 운전기사는 크게 다쳤다.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던 산중 도로에서 지나가던 트럭 한 대가 멈춰섰다. 그때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뛰어내려와 피투성이가 된 한정우를 끌어낸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자기 몸이 다 젖고 긁히는 것도 모르고 끝까지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병원까지 같이 따라갔다가 이름만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던 남자. 그의 이름이 강민수였다.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을 한정우는 평생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한정우는 사고 뒤 그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연락처는 바뀌어 있었고 주소도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가 남긴 건 병원 접수대에 적어놓은 이름 석자와 기름 냄새가 밴 작업복 차림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무대 위에 선 아이의 목소리가 그날 밤 그 남자가 짧게 건네던 말투와 이상할 만큼 닮아 있었다. 노래가 끝으로 갈수록 회장의 눈가가 점점 붉어졌다. 마지막 한 소절이 흐르자 객석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조용해졌다. 그리고 노래가 완전히 끝난 순간 박수가 터지기까지는 몇 초의 정적이 필요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침묵이었다. 가장 먼저 손을 올린 사람은 심사위원도 사회자도 아니었다. 객석 맨 뒤에 한정우 회장이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탁, 탁, 탁. 울림이 큰 박수 소리였다. 순간 객석이 뒤늦게 흔들렸다.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따라 박수를 쳤고 사회자는 급히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수습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당황한 건 우진 자신이었다. 우진은 무대 위에서 눈을 조금 크게 뜬 채 객석 뒤쪽을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도 심사위원 표정도 잘 보이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왜 저 사람만 저런 눈으로 자신을 보는지 그게 더 이상했다. 사회자가 말했다. 강우진 학생,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은 늦게 정신을 차린 듯 작게 인사하고 무대 뒤로 걸어 들어갔다. 커튼 안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참가자 몇 명이 말을 붙였다. 야, 너 노래 원래 잘했냐? 학원 어디 다녀? 진짜 학생 맞아? 방금 전까지의 비웃음은 사라졌지만 그 친절이 더 낯설었다. 우진은 짧게 고개만 숙이고 사이로 지나갔다. 그때 진행 스태프가 황급히 다가왔다. 강우진 학생, 잠깐만요. 우진이 걸음을 멈췄다. 예. 스태프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회장님께서 학생을 따로 보고 싶어 하세요. 우진 눈빛이 굳었다. 방금 노래를 마치고도 가라앉지 않던 심장이 이번엔 다른 이유로 크게 뛰기 시작했다. 왜지? 대체 왜? 재벌 회장이 자신을 보자고 하는 걸까? 더 놀라운 건 한정우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저 아이가 정말 강민수의 아들이 맞는지 아니면 자신이 오래된 미안함 때문에 헛것을 보고 있는 건지. 사연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무대 뒤 복도는 조금 전 박수 소리와 다르게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우진은 스태프를 따라 행사장 안쪽 비빈 대기실 앞까지 걸어갔다. 바닥에 깔린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마저 삼켜버렸다. 문 앞에 멈춘 스태프가 작게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진은 손을 내려다봤다. 마이크를 잡았던 손끝이 아직도 조금 떨리고 있었다. 왜 부르는 걸까? 노래를 잘했다고 재벌 회장이 참가자를 따로 부르는 일도 있나? 혹시 아까 입구에서 괜히 눈에 띄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조명 아래 넓은 대기실이 보였다. 한정우 회장은 창가 쪽 소파에 앉아 있었다. 곁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 한 명.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두 잔이 놓여 있었다. 우진은 문턱 앞에서 잠깐 멈췄다. 그 순간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들어오너라.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허리를 숙였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우는 당장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우진을 찬찬히 살폈다. 무대 위에서 보이던 것보다 얼굴은 더 앳됐다. 눈 밑에는 피곤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교복 셔츠 목 부분은 여러 번 빨아해져 있었다. 그런데도 눈빛만큼은 쉽게 꺾이지 않는 사람의 것이었다. 한정우가 물었다. 몇 살이냐? 19입니다. 부모님은? 짧은 질문이었지만 우진 표정이 금세 굳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랑 동생이 있습니다. 한정우의 손끝이 찻잔 가장자리에 잠깐 멈췄다. 아버지 성함이 뭐였지? 우진은 잠시 망설였다. 이런 걸 왜 묻지 싶은 얼굴이었다. 그래도 또박또박 답했다. 강민수입니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대기실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비서는 순간 고개를 들었고 한정우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맞았다. 아까부터 가슴 한구석을 두드리던 불길한 예감이 이제는 분명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한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내 아버지가 예전에 공장 쪽 일하셨나? 우진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네. 철 구조물 쪽 일하셨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는 적었지만 웃을 때 눈매가 풀리던 사람 아니었나? 이번엔 우진이 완전히 당황했다.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 모습이 너무 정확하게 겹쳤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한정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 어두운 유리창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마치 오래 묵힌 돌덩이를 천천히 꺼내놓듯 말을 이었다. 내가 내 아버지 빚을 평생 지고 살았다. 우진 눈썹이 떨렸다. 비서도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한정우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느려져 있었다. 아주 오래전이다. 비 오는 밤 산길에서 차 사고가 났지. 그때 내 목숨을 건진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야기가 너무 뜻밖이라 표정조차 정리되지 않았다. 운전기사는 정신이 없었고 나는 차 안에 끼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내 아버지가 지나가던 트럭을 세우고 혼자 빗속으로 뛰어들어 나를 꺼냈다. 한정우는 손등을 한번 쓸어내렸다. 병원까지 따라와 놓고 정작 본인은 이름만 남기고 사라졌어. 살해라도 하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대기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우진 머릿속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가끔 하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받은 걸 다 돌려받고 살진 못해도 남한테 줄 건 주고 살아야 한다. 그땐 그냥 평범한 말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말이 이 자리에까지 이어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우진이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한정우 눈빛에 묵은 후회가 어렸다. 못 찾았으니까.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더 무겁게 떨어졌다. 이름 하나로 사람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그때 처음 알았다. 연락처도 주소도 다 끊겼더군. 나는 결국 못 찾았고 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고 방금 알았다. 우진은 고개를 조금 숙였다.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늘 가슴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그 빈자리가 더 선명하게 아파왔다. 한정우는 그런 우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질문을 바꿨다. 오늘 왜 대회에 나왔지? 우진은 입술을 다물었다. 자존심 때문인지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람 앞에서 괜히 꾸밀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상금이 필요했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어머니 병원비랑 동생 학교 문제 때문에요. 말끝이 점점 작아졌다. 솔직히 웃음까지는 자신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 말에 한정우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아이가 아니라 19살 가장으로 서 있는 얼굴이 그제야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회장님, 잠시 쉬셨다가 심사 발표 전에 이동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손으로 가볍게 막았다. 그리고 우진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다. 강우진, 네. 내가 오늘 몇 등을 하든 그건 대회 규정대로 갈 거다. 우진 얼굴에 짧은 긴장이 스쳤다. 그 한마디만 들으면 이 자리도 결국 끝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정우가 곧바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대회 밖 이야기는 다르다. 우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 어머니 상태부터 확인하자. 동생 학교도 알아보고 장학 지원은 내가 직접 붙이마. 숨을 삼키는 소리가 우진 자신에게도 크게 들렸다. 회장님, 내 아버지께 못 갚은 걸 지금이라도 갚고 싶다. 허락해 주겠느냐? 그 말은 지원하겠다는 말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다.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불쌍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손을 내민다는 느낌. 우진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는 못했다. 그때였다. 대기실 문이 급히 두드려졌다. 비서가 문을 열자 행사 진행팀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우진 학생 어머니가 조금 전에 다시 쓰러지셨답니다. 순간 우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뭐라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가까스로 버티고 있던 현실이 이제는 눈앞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금 어느 병원입니까? 우진 목소리가 확 낮아졌다.
행사 진행팀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급히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세범내과에서 응급으로 대학병원 쪽 연결 중이라고 합니다. 보호자 연락이 안 돼서 계속 찾던 중이었고요. 우진은 더 듣지도 못하고 곧장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가야겠습니다. 하지만 두 걸음도 못 가. 다리가 잠깐 휘청했다. 긴장과 공복 그리고 무대 끝난 뒤 한꺼번에 몰려온 현실이 몸을 무겁게 눌렀다. 한정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차 준비해. 비서가 바로 대답했다. 예, 회장님. 우진이 급히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정우는 단호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움직일 건데. 우진은 입을 다물었다. 버스 시간도 애매했고 택시를 타자니 주머니 사정이 먼저 떠올랐다. 그 짧은 망설임만으로도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 한정우가 우진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이럴 때 괜한 자존심 세우지 마라. 내 아버지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에 우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아버지를 꺼내는 방식이 전혀 가볍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깐 뒤 우진은 아주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행사장 뒷문으로 나가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세게 때렸다. 검은 세단이 이미 준비돼 있었다. 비서가 문을 열었고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뒷좌석에 올라탔다. 한정우도 함께 탔다. 차가 출발하자 창밖 불빛이 길게 밀려 지나갔다. 우진은 한 번도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 푹신한 좌석도 조용한 실내도 낯설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휴대전화만 붙들고 동생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다. 세 번째 만에 연결됐다. 형? 동생은 이미 울고 있었다. 형, 엄마 눈 뜨다가 또 쓰러졌어. 간호사 누나가 빨리 큰 병원 가야 한다고 했어. 지금 어디까지 갔어? 구급차 타고 이동 중이래. 나도 따라가는데. 형, 나 너무 무서워. 우진은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고르려 했지만 목이 자꾸 메었다. 울지 마. 형 지금 가고 있어. 형? 엄마 괜찮겠지? 그 질문 앞에서 우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이 동생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가벼운 위로를 내놓을 수가 없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정우가 낮게 말했다. 스피커로 바꿔라. 우진은 잠시 놀란 얼굴로 회장을 봤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괜한 권위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함께 버티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우진이 통화를 스피커로 돌리자 한정우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나는 형 옆에 있는 어른이다. 동생 쪽이 잠깐 조용해졌다. 지금부터 병원 일은 우리가 맡을 테니 너는 엄마 곁만 지켜라. 겁나도 혼자 다 안고 있으려 하지 말고. 낯선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동생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울음을 멈췄다. 네. 형이 곧 도착한다. 알겠지? 네. 통화가 끊기자 차 안에는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다. 우진은 창밖을 보다 작게 물었다. 회장님, 말해라. 아버지, 정말 그런 분이셨습니까? 한정우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잠시 뒤 창밖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처음 회사를 키울 때였다. 돈은 모자라고 사람은 믿기 어렵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던 시절이었지. 한정우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들렸다. 그날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 차는 있었지만 다들 빗속에 멈춰 서기만 했다. 내가 죽을지 살지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어. 우진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달랐다.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주저없이 뛰어들었다. 한정우 입가에 희미한 씁쓸함이 스쳤다. 병원 가는 길에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 사람 목숨 살리는데 이유가 어딨습니까? 우진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그 말은 어릴 적 아버지가 집에서도 종종 하던 말투와 너무 닮아 있었다. 한정우가 말을 이었다. 내가 명함을 주며 꼭 찾아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사양했어. 그저 집에 애들이 기다린다고 빨리 가봐야 한다더군.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가슴 어딘가 뜨거운 것이 천천히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아버지는 늘 가난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크게 살았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우진은 거의 뛰듯 밖으로 내려갔다. 하얀 형광등 아래 응급실 입구는 생각보다 더 차갑고 분주했다. 환자 보호자들이 의자에 늘어앉아 있었고 간호사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한쪽 구석에서 동생이 우진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형? 우진은 동생을 꽉 붙잡았다. 아이는 참다가 터진 듯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형? 엄마 안 깨어나면 어떡해? 괜찮아. 형 왔잖아. 사실 그 말은 동생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다. 그때 응급실 안쪽에서 의사가 나왔다. 강미영 보호자분? 우진이 얼른 앞으로 나섰다. 네, 아들입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빈혈과 심장 기능 저하가 겹쳐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를 바로 해야 하고 필요하면 입원 치료도 들어가야 합니다. 우진은 말끝을 놓치지 않으려 온몸에 힘을 줬다. 하지만 이어진 말에서 결국 얼굴이 굳었다. 검사와 입원 절차 때문에 보증금부터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두려웠던 말이었다. 우진은 본능처럼 주머니를 만졌다. 들어있는 건 교통카드와 구겨진 현금 몇 장뿐이었다. 모간이 순식간에 말라붙었다. 선생님, 제가 지금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옆에서 한정우가 앞으로 나섰다. 수납부터 진행하시죠. 비서가 이미 준비해둔 카드와 서류를 꺼냈다. 입원 가능한 병실, 가장 빠른 검사 일정으로 잡아주세요. 의사는 잠깐 놀란 표정으로 우진과 한정우를 번갈아 봤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마치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던 문이 눈앞에서 갑자기 열리는 기분이었다. 고맙다는 말도 죄송하다는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한정우는 그런 우진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건 시혜가 아니다.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아버지께 받은 걸 조금 돌려놓는 거다. 그러니 부채처럼만 받지 마라. 그 말에 우진 눈가가 결국 붉어졌다. 그동안 그는 누군가 손을 내밀면 항상 먼저 미안해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도움을 받는 순간 작아지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은 도움을 주면서도 그의 자존심을 끝까지 세워주고 있었다. 잠시 뒤 검사실로 이동하는 침대 위에서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초점 흐린 눈이 먼저 우진을 찾았다. 우진아. 그 한마디에 우진은 급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뺨을 바라봤다. 대회는 그 순간 우진 목이 꽉 막혔다. 이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자기 몸보다 아들 대회부터 걱정하고 있었다. 우진이 애써 웃으며 말했다. 끝났어. 엄마 걱정 말고 검사부터 해. 어머니는 아주 약하게 고개를 움직였다. 그러다 시선이 옆으로 흘렀다. 지팡이를 짚고 선 한정우를 본 것이다. 잠깐의 정적 뒤 어머니 눈이 천천히 커졌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름 하나가 흘러나왔다. 한 회장님? 우진이 놀라 어머니를 돌아봤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응급실 복도 공기가 순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우진은 침대에 누운 어머니를 바라봤다. 방금 들은 말이 잘못 들린 줄 알았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는 숨을 고르느라 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시선은 분명했다. 그녀는 한정우를 알아보고 있었다. 한정우 역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다. 나를 아십니까? 어머니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남편이 늘 말씀하셨어요. 우진 눈썹이 떨렸다. 어머니는 손끝을 조금 움직여 우진 손등을 더듬어 잡았다. 내 아버지가 비 오는 날 사람 하나 살리고 왔다고. 그 집안은 꼭 잘 되면 좋겠다고 했어. 한정우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죄책감처럼 안고 살았다. 은혜를 갚지 못한 마음,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사람, 이름 석자만 남기고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은인. 그런데 지금 그의 아내가 눈앞에 누워 그날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힘겹게 다시 입을 열었다. 남편이요. 사례 같은 건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날도 집에 와서는 그냥 사람 할 일 한 거라고 했어요. 우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그 일을 집에서 크게 꺼낸 적이 없었다. 그저 남 도와준 얘기쯤으로 스쳐 지나가듯 말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우진 가슴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듯했다. 가난해서 아버지가 일찍 떠나서 늘 삶에 밀려 산다고만 생각했는데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시간이 너무 크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한정우가 천천히 다가섰다. 미안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이 담겨 있었다. 그분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 평생 한이었소. 어머니 눈가에도 희미하게 물기가 어렸다. 그 양반은 누굴 원망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도 그 마음 너무 오래 짊어지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세월을 버텼는지 오늘 하루 만에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었다. 의료진이 어머니를 검사실 쪽으로 밀기 시작했다. 우진은 끝까지 침대 곁을 따라가다 문 앞에서 멈췄다.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우진, 동생, 그리고 한정호. 동생이 울먹이며 물었다. 형, 엄마 괜찮겠지? 우진은 동생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전 같으면 자기도 같이 흔들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괜찮아. 이번엔 우리가 꼭 지켜. 동생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정우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비서에게 낮게 말했다. 이번부터 검사, 이후 치료까지 전부 지원해. 그리고 학생 학교 문제도 알아봐. 우진이 바로 돌아섰다. 회장님. 한정우가 멈췄다. 우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도와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는 걸 삼키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저 그냥 받기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정우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대회 결과는 대회대로 받고 공부도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노래도 포기 안 하겠습니다. 우진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단단했다. 아버지 목까지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도 끝 형광등 아래에서 한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이상할 만큼 깊은 만족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무대 위에서 들은 목소리만 닮은 게 아니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그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며칠 뒤 대회 결과가 발표됐다. 강우진은 최종 우승은 아니었지만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순위보다 그날 무대 이야기를 더 오래 기억했다. 해진 교복 차림으로 올라와 모든 객석을 조용하게 만든 소년. 그리고 재벌 회장이 끝까지 찾아본 단 한 명의 참가자. 그 후 우진의 삶은 급하게 화려해지지 않았다. 어머니 병원 치료가 먼저였고 동생은 다시 학교에 안정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우진은 장학 지원을 받으며 학교를 마쳤다. 아르바이트를 완전히 끊진 못했지만 적어도 삶이 매일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서는 조금씩 멀어질 수 있었다. 노래도 계속했다. 처음에는 지역 행사 무대에서, 그 다음엔 작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앨범까지 내게 됐다. 그런데도 우진은 가장 먼저 큰 돈을 쓴 곳이 비싼 옷가게나 좋은 차 매장이 아니었다. 아동보호시설과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음악 장학 사업이었다. 비서는 어느 날 그 내역을 보고 조용히 웃었다. 회장님, 학생이 아니라 이젠 정말 어른이 됐습니다. 한정우는 창밖을 보며 작게 대답했다. 아니, 원래 그런 아이였지. 그리고 어느 겨울 저녁 작은 후원 음악회 무대에서 우진은 아이들 앞에 서서 짧게 이런 말을 남겼다. 저도 누군가 손 내밀어 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잠깐 말을 멈춘 뒤 객석을 둘러봤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손을 받을 때 작아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면 되니까요. 객석 한쪽에서 이미 건강을 많이 회복한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동생도 이제는 훌쩍 자라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다. 그리고 맨 뒤 자리에는 지팡이를 곁에 둔 한정우가 말없이 미소 짓고 있었다. 모두가 비웃던 한 남고생은 결국 상 하나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누군가의 오래된 미안함을 끝내 위로했고 아버지가 남긴 선한 마음을 이어받았고 자신처럼 어려운 아이들에게 다시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됐다. 그날 대회장에서 사람들이 처음 주목한 건 초라한 교복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끝내 오래 남은 건 그 아이의 차림이 아니라 한국의 진심과 끝까지 무너지지 않던 마음이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꼭 한 번씩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